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부인입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직장인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어플이 본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 정보를 공유받기도 하는 직장인 어플인데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이 어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남편 얘기로는 그 어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동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할 정도로 되게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플의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재테크의 주식, 부동산 얘기도 나누고 있어서 저도 잠깐 봤는데 아무래도 그 어플을 사용하시는 연령대랑 또 저희 채널을 보시는 연령대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게시판에서 질문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뽑아보았고요. 혹시 앞으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다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풀옵션, 복층, 위치, 방향 등 모두 마음에 드는 집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 전이라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방문을 안 해도 되고 가계약금 건 다음에 계약일날 오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완공 전인 건물에 계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신축들이 요즘 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물의 계약을 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 질문에서처럼 부동산에 방문도 하지 않고 가계약금 쏘고 계약일에 가겠다 하는 거는 좀 말만 들어도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완공 전인 건물에 계약을 하실 때는 분양계약서하고 신분증 정도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굳이 오지 말라라는 소리는 와도 임대인 못 만난다 이런 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부동산 방문해서 공인중개사도 좀 보고 또 통화하는 것도 좀 보고 나도 직접 임대인하고 통화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면 분양계약서하고 신분증을 사진으로라도 받아보신 이후에 그 분양계약서의 계약자와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임대인 이름의 계좌로 내가 돈을 넣는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약금을 넣으실 때 보통은 이제 무난하게 넘어간다 하면은 그냥 가계약금 넣고 계약일에 만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약이 진행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면 가계약금을 넣은 이후에 공인중개사한테 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한번 정리해서 임대인과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얼마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에 계약을 하는 거고 계약일은 언제고 계약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또 당연히 계약하는 그 집의 주소 정도의 기본사항을 넣어서 계약 내용을 좀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계약일 당일에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원본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완공 전 건물이다 보니까 등기가 없어서 대출 비율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공을 좀 앞두고 있는 건물이라면 아마 대출 심사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개인이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해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실 건지를 확인해서 내 보증금하고 대출하고 비율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좀 불안하다 하시면 그 부분을 특약으로 명시하셔서 임대인은 몇 % 대출을 받기로 함이라는 걸 작성해서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8월 31일까지 월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월 초에 나간다고 말하면 될까요? 복비는 따로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또 1년 계약을 다 채웠으니까 나갈 때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시다면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임차인의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니까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8월 초보다는 7월 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약 만료 통보는 임대인은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갱신을 거절하는 이런 의사를 밝혀야 하고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 임차인 양측 다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흔히 아시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 지난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그대로 갱신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런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고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거니까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이 수수료 누가 부담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때,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하셨는데 6개월 사시다가 나가게 될 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질문에서처럼 다 채우고 나가실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또 1년 계약을 다 채웠으니까 나갈 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크게 이 집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와 교체가 되면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내가 8월 31일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8월 31일에 나가실 때 받으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용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서 골라봤는데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등기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전세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중에 집이 압류됐습니다. 계약기간은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사는 중이고, 알고 보니 집주인이 체납세액이 많고 국세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항력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채권에 문제가 없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우선은 이 체납세액이 문제가 되는 이 질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두 번째 질문인 대항력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입신고라는 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보통 등기에는 올리시지를 않잖아요.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계약이 있고 임차인이 여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항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내가 제3자한테 나 여기 살 권리가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가정을 하면 사실 내가 계속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경매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려면 이게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라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그 날짜에 배당 요구를 하셔서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보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사신다라고 가정을 해도 최근 근래 4년 이내에는 계약을 하신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계약을 2016년에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전세금 5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면 국세보다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5천만 원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표로 띄워드리겠지만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시라면 서울에서는 3,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을 받으신다면 3,2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실 거고, 나머지 금액은 질문하신 분보다 날짜가 앞선 채권자들 순으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나머지 금액도 회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이 질문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데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가구랑 다세대는 좀 다르죠. 다가구는 한 건물의 주인이 있고 각각의 집에 다른 세입자들이 사는 형태고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마다 주인이 있는 거니까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구에 한 주인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경매에 넘어가면 이 한 호실만 경매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넘어가게 되겠죠. 다가구 주택이면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금을 모두 합한 가격이 경매 낙찰금의 절반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가구 주택의 최우선 변제를 모두 인정해줘 버리면 그 다음 채권자들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다가구 주택은 낙찰대금의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그 주거 형태가 어떤 건지도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겠고요. 아무튼 이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지금 시세를 좀 파악해 보시고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70-80% 수준에서 낙찰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정도로 잡으셔서 내가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나서 뭐 이 사람이 지금 체납한 세액을 다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받을 게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겠고, 물론 대항력으로 계속 사시다가 나중에 바뀐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또 유찰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면 최대한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만큼 배당받으셔서 보증금을 회수하시고 나가시는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보증금 소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직접 낙찰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좀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매매 계약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서 골라봤고요. 질문은 하자담보기간 특약으로 넣어야 하나요? 매수인이 써달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안 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특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하게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써준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민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보다는 보통은 누수나 균열처럼 어떤 계약 당시에 몰랐던 물리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매도인에게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특이하게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특약을 쓰는 건데, 질문에서처럼 매수인이 써달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안 써주는 경우, 사실은 이거는 매수인보다 매도인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을 딱 정해둠으로써 그 기간이 지나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안 써주는 이유는 우선 계약서에 뭔가를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싫은 것도 있고, 또 그런 항목을 넣음으로써 괜히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드러내서 뭔가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은 말 그대로 특약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요. 내가 꼭 쓰고 싶은 특약이 있다라고 하시면, 특히 이런 하자담보 책임 같은 거는 공인중개사에게 잘 얘기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계약 당일에 또 원만하게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담기게끔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